삼국지 천하통일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EBS 황대용 기자입니다.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늘 하듯이 한 시나리오에서 이제 주요한 인물들 3명 저희가 늘 살펴보듯이 여기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은 인물들을 3명을 살펴볼 건데요. 조조군 장수들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조군 장수들 워낙 사람이 많은데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통, 장패, 정옥 이렇게 3사람 볼 거예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마 못 들어본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먼저 이통 문달입니다. 이통 문달. 그 자기 병사들 쫙 끌고 이게 조조에게 귀순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그 지방 군벌 중에 한 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젊었을 때는 황건적 토벌도 막 했고요. 주변에 막 자잘한 반란군 생기면 반란군 토벌도 엄청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조조가 그 장수 쪽에 쳐들어갔을 때 선봉을 맡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고, 그 나중에는 저희 형주 지역에서 관우하고 조조군이 싸우는데 관우하고 맞짱 뜰 만한 사람이 이통밖에 없었다 이런 충격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거 진짜 이통전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거 저희 그 삼국 전투기에 최훈 작가님이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따로 이게 별전에서 설명하기도 했죠. 진짜 이런 기록이 있다고. 진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싸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보던 삼국지 연의에 이 사람이 나오질 않고 우리가 했던 삼국지 조조전 같은 게임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그 관도대전이 벌어질 때는 연암 쪽에 주둔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연암 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원소의 텃밭입니다. 주변에 다 반란군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이 이통이 병사들 끌고 다니면서 다 때려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싸움 잘하는 장수를 최전방에 투입할 수 없었던 게 조조군의 상황이었다. 근데 이 관도 대치 때 원소가 이통한테 이 사람을 보내서 정남 장군, 굉장히 높은 벼슬 자리거든요. 사방 장군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저기 하후연 뭐 이런 사람이 올라가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 벼슬을 줄 테니까 자기한테 귀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후방의 요충지를 맡고 있는 조조군의 장수한테 지금 회유를 시도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조조하고 뭐 어떻게 뭐 완전 군신 관계도 아니고 약간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독립 세력 같이 보이니까 뭐 그렇게 한 건데 완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조가 분명히 천하통일한다. 분명히 조조가 한다. 이렇게 잘라 말해요. 그 주변의 가족들이 다 말렸다 그러거든요. 지금 받자. 원소 쪽으로 넘어가자.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근데 이통은 잘나서 조조가 천하통일할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 유표가 또 회유를 하는데 유표의 회유도 거절하고 원소 사신 아예 죽여서 조조한테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원소의 회유까지 거절하면서 조조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준 장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통 문달이었던 장수다. 이런 사람이 아마 한둘이 아니었겠죠. 비슷한 역할을 했던 장수가 두 번째 장패 선고라는 장수입니다. 장패 이름 멋있죠. 그 장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스토리도 무슨 영웅 스토리 같아요. 그 18살 때 아버지가 그 지역의 태수가 좀 부당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거부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태수가 아주 부당한 명령을 내린 나쁜 탐관오리 같은 태수였겠죠. 이 사람이 야 네가 내 명령을 거부해? 야 압송해라. 그래가지고 병사단 100명을 시켜가지고 부친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장패가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한 몇십 명을 끌고 거기를 습격해서 다 깨 부숴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구출합니다. 그리고 서주 쪽으로 망명을 가요. 이제 어쨌든 자기가 그 태수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당한 그 탐관오리에게는 저항을 하고 이렇게 홍길동 같은 짓을 해서 아버지를 구출해서 이제 망명까지 한다. 그 서주를 그때 지휘하고 있던 사람은 도겸이었잖아요. 도겸 밑에서 이제 황건적들도 막 때려잡고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 서주에 이제 여포가 오죠. 여포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조조랑 싸워요. 조조랑 싸우는데 이게 여포의 수하 장수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엄연한 지방 군벌이었다. 그 나중에 조조가 이렇게 여포를 깨 부수고 나니까 장패가 도망치거든요. 조조한테 가담 안 하려고. 조조가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막 가담을 시켜요 다시. 그 장패가 이제 귀순을 하니까 조조가 진짜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동쪽에 서주랑 청주, 그 청주는 저기 그
엄밀히 말하면 그 원소의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세력이죠. 원소 아들 원담이 거기 지배했다 그랬잖아요. 청주를. 그 청주의 일부는 그러니까 조조하고 원소하고 이제 갈등 국면에 있으니까 막 어느 정도 그 땅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주 포함해서 서주까지 두 줄을 뚝 잘라가지고 다 장패한테 맡겨버립니다. 그게 완전히 그 한 방면을 맡길 수 있는 군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지역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영웅이었다. 이 사람은 지역 영웅. 이 사람이 나중에 조조하고 이제 약간 급이 비슷해져서 그 사이에서 유비를 셔틀로 써요. 빵 셔틀 같이. 그 조조가 유비한테 저기 장패한테 가서 그 밑에 저기 좀 문제된 애들 있다던데 좀 처리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그 유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장패한테 가서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서 장패한테 저희 장패님 조조님이 이것 좀 처리하라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장패가 아니 유비님 내가 이 지역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게 있으니까 조조님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또 유비가 그 말 듣고 또 조조한테 가서 저기 조조님 장패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아 장패 정말 멋진 사람이구만. 그 유비는 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장패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유비보다도 끝발이 높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 장패가 그럼 무슨 역할을 관도대전 때 맡았느냐? 청주 방면을 장패한테 완전히 맡겼다라고 하거든요. 조조가. 그 원소와의 국경 지역이죠. 아주 그 연주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청주, 동쪽의 청주가 이제 원소의 국경 지역인데 그 아까 전에 그 원소가 청주 지역에서도 진군을 하려 그랬는데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을 포위하는데 이제 동쪽을 청주에서 이제 쳐줘야 되는데 못 쳤다. 왜냐? 여기를 장패가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 되게 산길이 많은 곳이라서 이 상대 병력을 한번 뚫어내야 진군을 할 수 있는데 청주 지역에서 장패가 완전히 다 틀어막고 오히려 원소의 지역에 역공을 가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청주 지역에서의 전황은 오히려 장패가 압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소의 병사들이 조조 세력을 완전 포위하는 데 실패했고 이 지역을 완전히 장패가 장악을 해줬기 때문에 조조가 또 든든하게 관도에서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역할이 되게 컸죠. 나중에도 그 여러 가지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뭐 아주 말년까지 활약을 많이 했던 장수인데 그 역시 삼국지 조조전에서 저희가 동료로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패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장패도 굉장한 인물이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욱을 볼게요. 정욱, 중덕. 보통 책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삼국지 연의에서 못된 꾀를 내면 보통 정욱이 그 꾀를 냅니다. 이제 곽가도 조금 어떻게 보면 냉혹한 사람인데 그 좀 빨리 죽고 순욱은 뭐랄까 너무 좀 착한 사람 같이 나오죠. 약간 나중에 그 조조한테 이제 반기를 들기도 하고 약간 뭔가 좀 큰 판을 그린 사람이면 곽가는 좀 이게 좀 싸가지 없게 이빠른 말하는 그런 느낌이고 정욱은 좀 음험한 스타일로 나와요. 음험하게 뭐 여포와 유비를 갈라놓는다든지 서서의 어머니한테 이제 가짜 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좀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처럼 이게 정욱이 좀 나오는데 이게 정욱은 좀 단순히 문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유장이라고 하죠. 투구를 쓰면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관을 쓰면 정치를 하는 사람인 그 당시 그런 그 유학자 명사 집단의 일원의 성격을 많이 보여줍니다. 조조가 그 여포한테 박살났을 때 거기 거점을 지켜낸 사람이기도 하고 이때 조조가 그 원소한테 항복할까 막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정욱이 완전 말리거든요. 아 절대 안 된다. 무슨 생각이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우리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조조를 이제 멘탈 측면에서 케어를 해준 사람인데 관도대전 때 정욱이 했던 역할 삼국지 연의에서는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정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관도대전 때 원소가 남하를 하자 정욱이 이때 고작 700명으로 견성을 지키고 있었다. 견성 계속 이제 정욱이 맨날 지키는 곳이 견성인데 그 원소가 아까 저기 수도로 삼자고 했던 그 원소와 조조세계 중간쯤이기도 하죠. 이 견성을 고작 700명으로 지키고 있었다. 병사가 너무 적잖아요. 조조가 걱정이 돼서 2,000을 더 보내준다 그럽니다. 정욱이 그걸 안 받겠다 그래요. 에? 왜? 그 병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병력이 적으면 여길 그냥 지나갈 거다 그럽니다. 원소가. 굳이 여길 쳐서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냥 원소가 지금 보니까 병력을 진군시키는 게 자잘한 거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크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700명으로 여기 딱 지키고 있으면 여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거다. 근데 만약에 조조공께서 나한테 여기 지키겠다고 몇천 명을 보내주면 아 저기는 함락시켜야겠네.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막아내더라도 병사 손실이 서로 생긴다. 근데 우린 지금 그렇게 병사 손실을 볼 때가 아니다. 조공께서 병사를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병사를 지금 잃을 때가 아니다. 이 병사 애껴가지고 관도에서 막으라는 지금 조언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 700명 데리고 있다가 공격받으면 막 쓸려버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기 제갈량이 북벌할 때 그 공성계 있잖아요. 병력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사마이의 대군이 쫓기니까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뭐 검은 곳 탔던 공성계 같은 전략을 오히려 지금 정욱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700명의 병사들 가지고 그냥 원소에 10만 대군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앉아 있었다. 그 조조가 그 말대로 진짜 병력을 안 보내주는데 진짜 그냥 원소군이 지나갑니다. 정욱의 통찰이 맞았던 거죠. 근데 그 통찰을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조조가 나중에 정욱은 진짜 간이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나중에 오히려 그 병력 말고 주변에 있는 그 떠돌이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수천 명의 병력을 만들어서 관도대전 이후에 조조가 북쪽으로 공격을 갈 때 오히려 그 공격에 병사를 보태주는 엄청난 역할을 해냈던 사람이다. 정욱이다. 없는 병사 만들어 오는 사람. 그 이때 그 관도대전 끝나고 나서요. 약간 자잘한 전투로 뭐 게임에 좀 묘사되는 경우인데 창정 전투라고 작은 전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소가 이제 막 패배를 부정하면서 막 조조한테 다시 쳐들어왔다가 정욱이 여기서 신면매복이라는 진짜 멋진 계책을 써요. 10명의 장수들을 이제 분산 배치시켜 놓고 원소군을 쭉 끌어들인 다음에 매복을 그냥 바바바방 터뜨리면서 원소군을 또 한 번 몰살시키는 그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굉장히 그 정욱이 임팩트를 많이 받는 대목인데 뭐 기록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정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 작게 있다 그러는데 신면매복 이런 거는 다 소설적 허구고요. 그럼 왜 이런 거를 굳이 저기 나관중 쌤이 정욱한테 만들어줬을까? 그 이 앞에 이런 정욱이 보여준 여러 가지 자잘한 에피소드들, 뭐 멘탈, 조조의 멘탈을 케어하고 없던 병력도 만들어내고 막 엄청난 담력을 보여주면서 조조군의 사기를 높이는 이런 행동들은 소설로 묘사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다 삭제를 하는 대신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장면을 한번 딱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 정욱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아마 삼국지 연의 읽어보신 분들은 정욱이 뭘 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 한 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대목이다. 그 이런 역할들을 한 걸 보면 뭐 이통, 장패, 뭐 정욱, 뭐 그 앞에 오자, 양장들, 뭐 수많은 장수들 이런 걸 보면 아, 조조 휘하에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계 각 처에서 진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눈물 나는 노력들을, 눈부신 성과들을 막 내줬기 때문에 그 있을 수 없는 관도대전의 승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냥 단순히 이제 군량고 한번 태웠다가 아니라요. 그 군량고를 태운 것조차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뛰어난 활약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한 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천지인할 때 보통 이제 뭐 하늘이 조조, 뭐 땅이 송권, 뭐 사람이 유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오히려 조조라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유비가 오히려 저기 험준한 땅, 총나라 땅, 산세에 의지해가지고 나라를 좀 지켰고요. 송건은 약간 그 타이밍 봐가지고 이제 황제가 된 거니까 오히려 이제 하늘은 송건, 땅은 유비, 사람은 조조,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희 다시 만난 삼국지 6편 관도대전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 다시 만난 삼국지 7편에서는 이 하복평정전과 함께 뭐 저희가 지금 좀 다루지 못했던 손책의 쾌진격편, 손책과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